이제 소유권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은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질문은 이 상황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당신이 나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당신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상황에서 당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1년 후 또는 5년 동안에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앞으로 5년 후에 아니면 다음 세대들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런 결정을 바라볼 때 어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소유권 질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 질문의 종류에 대해서 교과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거기에 닫힌 질문과 열린 질문, 부정 질문과 긍정 질문, 일반적인 질문과 구체적인 질문, 학대 질문, 상대방의 능력과 가능성을 확대시키는 것, 미래 질문과 긍정 질문에 대해서 있는데 수록된 것이 있고 수록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질문을 많이 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프린트물을 중간 소집이라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질문에 50가지 강력한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며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사용하면서 코칭을 즐길 수 있고 또 비코치들은 이 삶을 적용함으로써 각자의 그 삶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레포트를 이제 내셔야 되는데 그 레포트를 내는 점에 있어서 그 학부와 원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부는 그 OS 케이스가 있잖아요. OS 케이스를 그 기독교 코칭 스타일로 대입시켜가지고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A4 한 장에서 2장 정도요. 그리고 원부는요, 원부니까 코칭 케이스 스타디를 응용하거나 아니면 페이지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 그거를 A4 2장 이상으로 하시되, 아니면은 또 우리가 깨어진 유리창 그 사례는 학부, 원부 전체적으로 그 사례를 완성시켜가지고 A4 한 장 내지 2장을 써 제출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부 같은 경우에는 학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깨어진 유리창 사례를 사용해서 기독교 코칭 방식으로 사례를 만들면은 아무래도 이제 성적이 조금 좋은 성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오늘 준 프린터물 중에서 그 내용에 보시면은 코칭 사례가 4페이지 있는데 보면은 그 우리 기적 질문법에 대해서 전에 우리가 한번 맛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코칭 사례를 그 어린이 코칭을 이제 대입시켜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 소원이 일어난다면 무슨 소원이면 좋겠니? 아빠가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 중요하지? 아빠가 교회를 끝까지 안 나오시면 지옥 가시니까요. 또 다른 소원이 뭐가 있니? 내가 공부 잘하는 거예요. 아빠가 교회 나오시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는데 장애물이 뭘까? 내가 용기가 부족해서 교회 나가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니? 내가 용기를 내서 교회 나갑시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뭐가 있니? 내가 행동을 똑바로 해서 아빠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럼 또 뭐가 있을까? 아빠가 주님께 돌아오라고 기도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한 달 안에
한 가지로 실행한다면은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 구체적으로 이걸 또 실행한다면은 이제 차라가는 거죠. 더 가깝게. 아빠가 하나님께 더 기도로 해서 그 기도로 인해서 자, 그런데 이 너가 기도한다는 점에 있어서 그걸 누가 점검해 줄 수 있을까? 엄마에게 부탁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력 질문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가능성을 키워주는 질문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어린이 그 코칭을 이렇게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코칭은 가능성을 키워주는 질문이고, 챔피언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너가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은 것이 뭐지?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기분이 어땠어? 그때 엄마는 뭐라고 말씀하셨니? 그리고 친구는, 선생님은 그것을 2배로 노력해서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그걸 위해서 한 가지로 바꾼다면 무엇으로 바꾸겠니? 그리고 그 한 가지를 택했을 때 너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래?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칭 사례 2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시험 성적이 생각했던 만큼 나오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아들과 엄마의 상황입니다. 오늘 시험 결과는 어땠니? 모두 망쳐버렸어요. 그동안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많이 속상하겠구나. 그럼 엄마랑 함께 다음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볼까? 다음에 잘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내가 지금 성적에 불만이 있어 보이는데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달리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까? 정말 훌륭한 엄마시죠? 이런 엄마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근데 새벽 1시까지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르니까 뚝 떨어져서 공부하기 싫어요. 이게 뚝이 아니고 촉이네요. 촉 떨어졌어? 촉이 떨어지는 거죠, 애들이, 그죠? 촉 떨어져서 공부하기 싫어요. 기대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랬나 보구나. 네.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결과는 지금 당장 나오지 않는다 해도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다음에 있을 시험에는 어떻게 준비하려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그냥 열심히 해야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둔 것이 있니? 아니요. 그래,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보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자. 네. 다음 날입니다. 어제 이야기했던 거 생각해봤니? 그렇죠. 시험에서 점수를 올릴 수 있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을 더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니? 암기 과목들은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으니까 암기 과목에 중점을 두고 해볼게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수학 과목이랑 영어랑 잘하고 있으니까 암기 과목에 대해 공부하겠다는 생각은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암기 과목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문제집을 중심에서 해볼게요. 그래.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할 텐데 요일별로 과목을 정하면 어떻겠니? 성적을 올리는 방법으로 문제집을 중점적으로 공부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뭐죠? 요약하는 거죠. 앞에서 한 말을. 구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웠니? 어떻게 세우겠니? 이렇게 이제 묻는 것입니다. 네.
하루에 2과목씩 암기 과목을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두고 학교에서 하는 수업에 더 집중해야겠어요.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계획을 이루는데 어려운 점은 뭐라고 생각하니? 글쎄, 계획대로 진행하다가 중간에 진행이 안 되면 포기할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포기하기 전에 엄마에게 도움을 청하면 어떨까? 좋아요. 그럼 10월 10일에 있을 중간고사 기대하면서 열심히 준비하자. 네. 자, 이렇게 어린이 코칭은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코칭 사례 1, 2 그리고 앞서 책에 있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저 PPT를 통해서 또 사례들을 본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종합해서 여러분들의 그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사례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부는 학부대로, 원부는 원부대로, 그리고 또 이제 학부에서도 또 이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수업 강의를 듣는 분들 보니까 나름대로 또 이력이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 맡은 그 직에 맞게끔 이렇게 이제 만나는 사람들 아니면은 가족들을 상대를 해가지고 이 코칭 사례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0가지 질문은 여러분들이 또 다시 이제 거기에서 50가지 질문과 그 다음에 또 페이지 52페이지 에서 54페이지 질문을 추려서 활용해가지고 사례를 만들든지 64페이지의 그 코칭 스타디를 또 감안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교과서 페이지 2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스마트 코치의 그 목표 설정을 돕는 그 스마트 원리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이제 살짝 변죽만 울리고 갔는데 다시 한번 또 스마트의 원리를 보면은 스마트의 그 원리는 첫째는 구체적, 그러니까 스페시픽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측정 가능해야 돼요. measurable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취 가능해야 돼요. attainable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실적이어야 돼요. realistic.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tangible. 또 아니면은 timely 해가지고 그 마감 시한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하고 due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인 목표를 만들도록 도와야 되고, 그 다음에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큰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조그만 목표, 또 하이 목표들이 이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 어려운 지식도 짧게 썰어서 제시하면은 지적 이제 수준이 낮은 사람들도 대체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차랍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큰 목표를 설정하고, 그래서 그 세운 목표를 좀 더 측정이 가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승치가 가능한 것, attainable goal을 세우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attainable 그 goal은 액션 오리엔티드 해가지고 행동 지향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그 현실적인 목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막 인구가 400만이라 할 때 400만 인구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너무 크게 잡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또 그리고 그러면은 그 400만의 인구를 복음하기 위해서는 1,000명의 한 명의 지도자를 이제 세울 경우에 4,000명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눠서 그 다음에 그러므로 4,000명의 지도자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우선 지도자 10명을 담당할 400명의 코치를 5년 안에 세우겠다. 그러면 조금 그 차랍이 되는 거죠. 하는 것이 차라리 이제 더 구체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실현 가능한 것들을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믿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코치의 그 이제 설정을 돕는 데 있어서 한눈에 들어오는 목표, tangible goal을 만들도록 이제 인도하는데 그 눈에 보이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목표를 현실화시킬 뿐만 아니라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는 눈에 들어오는 목표가 아닌 목표가 아니고 눈에 들어올 수 있는 목표로 이렇게 이제 attainable, 성취 가능한 목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24페이지를 보면은 거기에 내용이 있죠. 남들이 나를 보고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하니 인내심을 개발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영적인 일 외에는 무가치한 것이라고 하니 나는 영적인 일 외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구체적인 목표는 이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2회 이상은 소외된 회원이나 연약한 회원을 방문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와 도움을 주는 일을 반드시 성취한다. 이 일은 힘들거나 불편한 일이 발생할지라도 반드시 실천한다. 실천 이후에도 평가서를 작성하고 팀원들과 나눈다. 이게 구체적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의 주일 큰 모임 시간 첫 순간에는 지난 한순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룹원들과 함께 나누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목표 설정의 그 유익은 목표는 그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그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산만한 것이 아니고 정말 목표 설정하는 것은 삶을 튜닝하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강하게 합니다. 나는 최근 6개월 안에 공동체 멤버십을 배가시키자는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는 나로 하여금 오후 시간에 아들과 아내와 함께 심장이 벌렁벌렁 떨리고 땀을 흘리게 하는 격한 운동을 하게 하고 새벽 4시 20분이면 태종시계 없이 벌떡벌떡 일어나게 한다. 새벽 기도는 힘차게 진행되고 멤버들을 위한 기도는 더욱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드려지고 있는 것이다. 목표는 존경을 창출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25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코칭과 멘토링, 그리고 카운슬링의 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희들이 코칭과 멘토링과 카운슬링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이제 그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칭과 멘토링은 손바닥의 그 양면과 같습니다. 코칭과 멘토링이 목적하는 동일한 측면은 리더십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멘토링은 멘토가 그 멘티에게 자신의 경험과 경륜을 전달을 하지만 이러한 멘토링은 제한점이 무엇이냐면은 지식과 경험을 단지 전달할 뿐이고 그 전달을 받은 그 멘티의 변화를 일으키는 시간들이 그 측정하는 기준이 아주 난해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멘토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코칭 그 리더십의 영향력은 코치가 경험한 경험과 지식을 코치가 납득할 수 있는 준비됨으로 건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치의 내면에 준비된 그 접촉점을 통하여 가르침과 배움이 발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측정과 검증이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운슬링과 상관관계, 제가 이제 거기 유튜브에 보면은 그 컨설팅과 그 다음에
카운슬링과 그 다음에 코칭에 대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좀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담은 회복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코칭은 성장하게 하고, 멘토링 할 때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복이 필요할 때 회복하게 하고 성장하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멘토링을 전인적으로 돕는 것이라면 멘토링 안에 카운슬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칭은 과거의 문제를 넘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고, 멘토링은 그 전반에 걸쳐 있으므로 코칭을 포함하고 있고, 코칭은 장래의 방향과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페이지 26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스천 코칭 또 PPT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천 코칭의 의미. 자, 크리스천 코치들은 사람들이 현재의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믿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상담, 치료, 영적 지도, 코칭은 힘을 기르기는 작업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 훑어보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코칭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문제들을 인식하고 또 비전, 전략, 행동,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들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 나가면서 또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비전을 볼 때 어디를 가기를 원하는가? 그 전략과 행동은 어떻게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문제들은 도중에 만날 그 장애물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인식에 있어서 가장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코칭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것도 초점 만들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통해서 그 현재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목표라는 것에 대해서 그게 생기는 그 갭들, 그 문제들을 전부 다 이제 그 맥락적 경청과 그 다음에 그 코칭의 스킬과 그런 여러한 것들로 통해서 해결하고 문제를 해나가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것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 그런 일련의 그 과정들이죠. 자, 인식의 그 요소들은 뭐냐? 가치관. 정말 당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다음에 열정이죠. 당신이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패션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은사죠. 영적인 은사.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스피리추얼 그 기프트예요. 그죠? 영적인 은사.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점검합니다. 장점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참 장점을 생각하면은 나는 정말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가?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이 장점을 살려서 할 수 있을 건가? 그 다음에 인생관은 무엇인가? 그러니까는 그 나의 신념과 세계관은 무엇인가? 이것도 이제 생각하는 그 인식들의 그 요소들입니다. 그 영적인 은사,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가? 로마서 12장,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또 고린도전서, 이게 또 오타를 제가 하면서 냈네요. 자, 만들면서 이렇게 했어요. 자, 문제에 접근하기. 점검하면서 그 장애물을, 관심사를, 목표를 이렇게 문제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심사는 어떤 관심사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점검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 목표는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는가? 장애물은 도중에 어떤 장애물이 생길 수 있는가? 저는 지난번에 지금 앞서서 여러분들이 다 한 거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신의 그 내적 장애물들이 뭔가?
그리고 그 외부의 장애물은 또 무엇인가? 그다음 코칭할 때 장애물은 뭐고, 또 이러한 것들의 그 내적, 외적 장애물에서 힘을 빼는 요소들은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힘있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은 힘차게 달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은 언제나 그 웃음에 의해서 그 용기를 되찾았습니다. 웃는 여유가 있는 사람은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웃음이 용기를 주고 용기에서 웃음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긍정적인 시각 안에서 우리가 코치된 자로서의 그 코칭 작업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을 바라볼 때 성공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되고 좋은 학교를 졸업해야 되고 배경도 좋아야 되고 건강도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성경에서의 그 성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해야 하며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축복받는 삶이 바로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이 갖지 않고 갖고 있는 그 좋은 것을 갖지 못했을 때 또 외모에서 뭐 신체적인 그 이상이 있을 때 열등감을 갖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 학력에 대한 열등감과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또 재미있는 것은 있어요. 서울대학 졸업한 사람들도 열등감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더욱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또 위로받고 축복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열등감을 쓰시고요. 우리의 부족함을 이렇게 하나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아는, 우리의 현주소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그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열정은 보통 관심과 함께 시작되고, 제가 매 시간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 주변의 필요와 관련해서 당신이 가진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당신을 울게도 하고 또 화를 내게도 만들고, 무엇이 당신이 그 감정에 끌려가지고 자주 행동하고 또 무엇에 그렇게 강력하게 그것을 느끼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그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배우고 싶은 그 코치상, 그죠? 바람직한 코치상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거론했지만, 제가 좋아했던 책에서 만난 좋은 분을 오늘 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참 좋아했습니다, 제가. 근데 이분이 누구신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 시절, 새벽이면 교인을 깨우는 종을 친다. 눈물로 땅을 적시며 종을 치고 또 쳤다. 그날 새벽, 종소리는 유난히 맑고 은은했다. 그 순간 내 가슴에 예수님께서 울고 계시는 놀라운 환상을 보았다. 나는 순간 종줄을 놓고 땅바닥에 엎드렸다. 주님, 왜 우시나이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 안에서 운다. 내 안에서 운다. 너는 울어야 한다. 너는 울며 일생을 살아야 한다. 나는 너무 감격해서 땅에 엎드려 울고 또 울었다. 그때부터 하늘을 보나 땅을 보나 눈물이 났다. 전도할 때나 설교할 때도 눈물이 흘렀다. 이제 주님은, 그 주님의 눈물은 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내 눈물 속에 신비를 느낀다. 나에게 있어서 정말 최고의 코치, 이분이 누구실까요? 이분이 바로 나는 어린 시절부터 꿈이 있었고 소원이 있었다. 그것은 성자처럼 살다가 성자처럼 죽는 것이었다. 별세 신앙을 부르짖던 목사님이시죠. 내 꿈은 목사가 되면서 깨지기 시작했고
목사가 되면 성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목사는 혼자 사는 자가 아니요 많은 성도와 더불어 살아야 하며 저들을 돌보고 다스리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목사는 성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목사는 일생을 교회를 운영하고 살려내는 경영자이다. 성자는 입을 다물어야 하는데, 침묵의 사람이어야 하는데, 목사는 일생 입을 열고 설교하면서 말 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자가 없다. 천주교는 성자와 성인을 수없이 배출해도 기독교는 사회가 인정해주는 성자는 거의 없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어 주시게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병들게 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다. 나도 한 자, 너도 한 자, 모두 한 자뿐이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성한 사람은 없다. 모두 병든 자요, 상처 난 자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 이런 환자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 싸우고 열내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온 곳이 부끄럽기만 하다. 아, 불쌍한 사람들. 모두가 불쌍한 사람들인데 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화해하며 살지 못할까? 병상에서 마치 성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졌다. 성자의 몸은 결국 병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내가 병들고서야 깨닫는 은혜가, 진리가, 눈물이, 기도가, 인격이 따로 있다. 내가 병들고서야 만나는 주님이 따로 계신다. 병든 자에게 무슨 소유가 필요하며 병든 자에게 무슨 명예가 필요하단 말인가? 나는 병들고서야 성자가 되는 것을 알았다. 나는 내 자신에게서 참으로 자기를 비운 인간을 보았으며 순수하고 착한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제 비로소 세상과 반대편에 있는 하늘을 보게 되었다. 병상에서 보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셨다. 자, 세상에서 그 높은 자리는 결국 남을 딛고 남을 죽이고 취하는 것이라지만 그 그리스도의 그 종은 가장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 십자가 앞에서 깨어져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제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한기시키는 정말 목사님의 말씀이시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옷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거지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불행한 거지와 행복한 거지가 있습니다. 불행한 거지는 조상적으로부터 가난으로 대물림한 거지고요. 몸이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서 구걸하는 거지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행복한 거지는 사명을 가진 거지입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 스스로 거지가 된 자원적 거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지상에 파송된 인류 구원의 자원적 거지입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그의 정신으로 살았고 마도 테레사도 거지의 일생을 살다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남은 생애만큼은 거지로 살고 싶다고 고백했고 거지처럼 살 것을 선언했습니다. 예수 따라 사는 거지가 되면 얼마나 행복할꼬. 나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내가 생각해봐도 미쳤다. 남들이 보아도 미친 사람이다. 예수님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으니 그것은 나의 감정이 아니요
예수님의 감정이 나를 미치게 만들고 별세를 외치게 한 것이다. 고 이중표 목사님, 한신교회 목사님이셨죠.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성공한 코치이시고 거지의 삶을 살기를 원했고 별세 신앙을 꿈꾸던 목사님, 천국 가면 저희들도 이제 뵐 수 있겠죠. 중세의 수도원에서는 그 수도사들에게 구걸하는 훈련을 시켰는데 왜 구걸을 시켰느냐 하면은 겸손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고요. 또 하나는 동정하는 자로 하여금 선을 베푸는 그 은혜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거지의 정신으로 사는 길임을 결탄케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때 몸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채 거지처럼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삽니다. 예수 안에서. 자, 장미를 진 손에는 향기가 남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가비지 아웃 늘 제가 부르시듯이 종이를 싼 종이에서는 생선 냄새가 나요. 그러나 향수로 포장한 종이에는 향수 냄새가 나요. 거칠고 악한 마음은 주변 사람들에게 악취를 풍깁니다. 향기로운 사람에게는 사람이 끊이지 않지만 악취를 내뿜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로서 내가 악취를 풍길 것인가? 가짜 목사가 되어서 악취를 풍길 것인가? 아니면 진짜 목사가 돼서 향기를 풍길 것인가? 결정은 그거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향기가 있습니다. 자, 정말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까? 분열 식구 여러분들. 친구는 기쁨. 기쁨은 2배로 늘리고 슬픔은 절반으로. 죽을 것 같은 고민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신가요?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외롭고 서글프신가요? 마음의 번잡함을 내려놓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학우들이 있지 않아요? 당신의 손을 잡아줄 그 얼굴들이 보이지 않아요? 자, 우리 분열 출신들 이제 목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그동안 나에게 내민 손길을, 나에게 내밀었던 그 손길을 나는 얼마나 잡아주었던가. 앞으로 잡아주셔야 되겠죠? 저는 슈발츠 하면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막 가요. 저희 남편이 또 의사였기 때문에, 저희 남편도 이제 빈손으로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올라가셨지만, 자, 그토록 아픈 십자가 너를 위해 지고 그 죽음의 골고다를 지쳐 쓰러짐이 올랐다. 내가 아플 때마다 나는 채찍에 맞았고 고통으로 살을 찢었다. 너가 방황할 때마다 나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너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나는 창에 찔리며 피를 흘렸다. 왜 코칭 수업 시간에 제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자꾸 얘기할까요? 코치가 되기 이전에,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저희가 변해야 돼요. 자,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시대에 양심을 가진 목회자가 되어야 되죠. 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살기 싫어서 괴로워할 때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보물인 너 때문에 너를 위해서 너를 살리려 내가 죽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단 하나밖에 없는 나의 소중한 보물,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의 아픔을 나에게 다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시간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명자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을 못으로 들이대 성령으로 말씀하게 하신 따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눈물과 땀방울의 그 보혈을, 채찍에 맞은 보혈, 가시면류관의 보혈, 양손에 못 박히신 그 보혈, 양발에 못 박히신 그 보혈, 옆구리 창에 찔리신 그 보혈을, 그 예수님의 보혈을 사모하며 기도하되 철저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박용훈 목사님의 보혈입니다. 보혈의 기도입니다. How do you feel?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네. 기뻐, 신나, 재밌어, 자랑스러워, 자신 있어, 힘이 나, 행복해, 상쾌해, 편안해, 뿌듯해, 시원해, 확고해, 황홀해, 만족해. 자, 칭찬하는 연습 우리가 또 해야 되겠죠. 그죠? 자, 메가드 장군, 그는 어려서 말할 수 없는 개구장이었다. 말썽을 피우고 사고를 치고 아이들을 돌보면서 골목대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의 장래를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너는 군인의 기질을 타고났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메가드는 눈이 확 뜨였다고 후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위대한 군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칭찬 한마디가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고자 한 이유는 제가 누누이 묻는 말이죠. 그리고 현재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긍정의 마인드로 나가면 긍정의 싹과 긍정의 열매를 거둔다. 흥미, 성격, 능력을 고려해 볼 때 당신은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뭐 MBTI를 통해서 아니면은 그 디스크는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희도 분일에서 제가 디스크를 통해서도 학생들하고 또 많이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형이냐? 그런 것을 가장 쉬우면서 그런 방법으로도 자기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또 알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애니어그램이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성격의 사람이며 어떤 유형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방법도 참 좋겠습니다. 자, 100번을 얘기해도 꼭 필요한 말들이죠. 코칭의 대화 모델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완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죠? 자, 현재라는 기둥과 목표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떤 문제점에 그것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첫째 1단계 초점을 맞춰야 되고 2단계는 가능성을 발견해야 되고 3단계는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4단계는 장애 요소를 제거해야 되고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현재라는 목표의 그 갭을 장애 요소의 갭을 줄이기 위한 그 코칭의 스킬은 맥락적 경청과 발견 질문과 메시징과 인정하기라는 그런 스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모두 이제 달성하게 되면은 마무리 작업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자, 코칭의 출발점. 늘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어떤 의도로 가지고 나가면 되는가? 도와주려는 의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로 나가야 되는가? 동반자의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말을 사용해야 하는가? 칭찬과 공감과 배려를 하는 말을 하면서 사실에 건강한 그 진실성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모든 행동의 그 기제에는 긍정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최선의 그 선택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방법을 바꿔야 되겠죠. 그러나 실패란 없습니다. 단지 피드백일 뿐입니다. 에너지는 관심이 가는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이렇게 배우면서 코치잖아요. 그죠? 자, 코치는 누구일까?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 내 능력을 믿게 하는 사람, 언제 어디서나 코칭하는 사람, 바로 그가 코치이지요. 히든키를 보면 어때요? 에너지가 넘쳐 보이죠. 그죠? 자, 역경을 뛰어넘은 사람들이 그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재물을 비롯한 삶의 모든 부분에서 현실적이지 않은 상태를 이상적인 상태로 바꾸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는 그 글로 적고 그것을 이미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깨어진 유리창의 그 사례를 가지고 있는데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지를 글로 적고 이미지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나는 건강을 위해서 바르게 먹고 하루에 20분씩 운동을 한다. 이렇게 구체화하게 하면서 나가면 됩니다. 그 다음 코치나 스승처럼 이끌어줄 지도자로서 또는 역동적인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협력한다는 의미에서 같은 꿈을 위해서 함께할 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역경을 뒤진 사람 중에서 이분이 누구실까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내 인생의 여정에는 고통과 불확실함, 두려움, 혼란, 죄의식, 분노 등이 늘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지극한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소진시켜서 결국 자신의 품으로 이끌었습니다. 나를 향한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인합니다. 인생의 여정에 고통과 불확실함, 두려움, 혼란, 죄의식, 분노 등이 늘 함께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지극한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소진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었고 또 하나님께서 개개인 그를 향한 그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됐다는 그 이승복 박사의 고백이죠. 사지마비의 그거를 체조 선수였어요. 그죠? 근데 하다가 체조하던 중에 그냥 완전 잘못해서 사지마비가 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분이 나중에는 재활의사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이승복 박사. 미국 메릴랜드 볼티모어의 존스 홉킨슨 의과대학병원의 재활의학과 전문 이승복 교수. 뉴욕대를 거쳐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중보건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명문 다트머스대에서 본격적으로 의학 공부를 시작해서 수석으로 졸업한 뒤에 하버드대 인턴 과정도 수석으로 마친 사람. 수석으로 졸업해서 수석으로 마친 사람이 또 있죠. 원정수 권사, 내과, 암 전문의.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거고요. 자, 감정 조절 방법 했었습니다. 자, 코칭의 철학에 대해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칭에는 이게 이제 크리스찬 코칭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 모든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 자, 그 사람에게는 필요한 해답은 그 사람 내부에 있다는 것. 코치의 내부에 있다는 것.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다 이제 본 거죠.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그죠? 자, 1단계 초점 맞추기. 자,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계속 이제 질문 연습을 해야 돼요. 그죠? 질문 연습을 해야 됩니다. 금년에는 무엇을 달성하고 싶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2단계 가능성 발견 질문입니다. 강력한 질문을 통해서 가능성을 발견하는데 목표 달성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방법을 썼을 때 어떻게 진전이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요, 다른 방법은요,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주 이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쓰다 보면 거기서 자꾸 해답들이 나와요. 적절한 답들이요. 과거에는 어떻게 해보았습니까? 부럽거나 따라하고 싶은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실패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해보겠습니까? 자, 코칭할 때는 반드시 코치는 2, 코치 2는 8에 선에서 대화를 나눈다는 거죠. 덜어주는 거예요. 명락적 경청. 경청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질문을 던지고 무조건 덜어주는 거죠. 자, 들어준다. 칭찬할 거 없어도 칭찬해야 됩니다. 자, 아까 칭찬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일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자, 목표를 진짜 원하는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와 현재를 각각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거냐. 나의 꿈을 이루는 방법은 현실적인 목표를 정해야 돼요.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고 단계를 세워야 되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마무리까지. 코칭은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 시간을 정해야 돼요. 타임리. 그래서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된다. 시간이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길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점에서 그걸 정해야 돼요. 듀가 있어야 돼요. 과감히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작은 성공에 만족하지 말고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태도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자, 코칭의 기본 특성, 리더십의 방법과 용어 비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칭은 지원하기며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입니다. 코칭은 지원하며 미래지향적인 것. 자, 그 다음에 컨설팅은 있습니다. 컨설팅은 뭐냐면은 정답을 주는 것이며 현재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자, 카운슬링은 돌아보기이며 과거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자, 멘토링은 보여주기입니다. 그러면서 미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미래 지향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코칭과 멘토링이 있죠. 그죠? 그 다음 현재 지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컨설팅이고요. 그 다음에 과거 지향. 과거의 지향은 카운슬링입니다. 자, 그래서 미래 지향은 지원하고,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 현재 지향은 정답을 주는 것이고, 카운슬링은 돌아보게 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코칭, 컨설팅, 카운슬링, 멘토링. 코칭의 3대 철학. 자,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 사람에게는 필요한 해답은 모두 그 사람 내부에 있다.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필요하다. 그 파트너는 코치다. 자, 코칭 어프로치의 접근은 어떤 것이냐. 자, 해답을 이렇게 이제 주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오다를 내렸을 때, 자, 이분들이 같은 일에 해답을 이렇게 주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각기 다른 해답으로 아주 적절한 해답, 아주 창출적인 해답. 그래서 좋은 것을 오히려 더 코치에게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간에 보완하면서 상호간에 배우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해답을 이끌어내는데 그것이 정말 그게 때에 맞는, 그게 적절한 그 상황에 맞고 사람에 따라서 그 적절한 답들이 오면서 더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코치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뭐지? 어떻게 하지? 자, understand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죠? understand. 그 말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상대방 아래에서, 언더에서 서보라, 스탠드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낮추면 보인다는 것이죠. 인생의 질은 커뮤니케이션의 질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면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면은 그 사람이 대충 어떻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그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까도 이제 제가 홈코치, 라스베가스의 홈코치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그 홈코치는 그 백석대학교 대학원 그 박사과정에서 만난 저보다 이제 10살 어린 그 싱글이에요. 지금 계속 아직까지 시집을 못 갔는데 시집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오히려 저한테 선배이고 정말 훌륭한 코치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면에서 깝깝하고 답답할 때 누군가하고 의논을 하고 싶은데 이야기가 고플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이 홈코치에게 이제 제가 자주 이제 전화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홈코치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사람에게 왜 내가 자꾸 끌리지? 같은 여자인데, 그리고 후배인데, 왜 이렇게 끌리지? 그랬더니 가만 생각하니까, 홈코치는 목회자예요. 그리고 또 코칭 센터를 운영했던 코치이고요. 그리고 아주 겸손한 자이고요. 그리고 은혜 받은 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참 좋아하구나. 그래서 나도 역시 참 엄청 좋아해요. 근데 여기 이제 오기 전에 제가 또 홈코치하고 1시간 반을 또 이제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주 건설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아주 넉넉하고 아주 좋더라고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분야에서 이렇게 이제 학우들을 만날 때 이런 홈코치 같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코칭을 배우신 분들은요,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곁에 두고 싶은 사람, 늘 바라만 봐도 넉넉한 사람, 설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질문은 새로운 사고를 자극할 때, 본래 알고 있는 이상을 탐구할 때, 요청할 때, 상자 밖의 사고를 요구할 때, 새로운 연결성을 확립을 할 때, 도울 때, 새로운 관점이나 다른 관점에서 익숙한 것을 보도록 할 때 힘을 갖는다. 스마트 원리죠. 구체성, 스페시픽, 측정 가능한, 미저러블, 행동 지향성, 액션 오리엔티드, 또 어테이너블, 성취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스마트 원리입니다.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한 원리죠. 스마트 원리. 현실성, 리얼리스틱, 그 다음에 지키성, 마감 시한. 지키성이라는 것은 마감 시한, 타임리, 어떤 듀를 둬야 되죠. 마지막까지. 그리고 이것은 눈에 보이는 탱지블, 눈에 보이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효과적인 그 목표의 조건의 그 스마트의 원리에 따라서 구체적이지 않는 목표는 실현될 수 없다. 그래서 1년 동안 52권 이상 독서를 한다. 체중을 5kg 감량한다. 일주일에 30분들을 아이들과 안아주겠다. 작년 매출의 2배를 달성하겠다. 6월 30일까지 운전면허증을 따겠다. 6월 30일까지 토익 800점에 달성하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해야 되는 것이죠.
타임리 그렇잖아요. 매달 며칠까지 어떻게 하겠다. 토익 800점 달성하겠다. 그러나 이제 성취 가능한 것이어야 되지만 그러나 어떻게 돼요? 크게 잡아야 되죠. 그죠? 자, 이제 페이지 64페이지 교과서 코칭 스터디. 여러분들 혼자 하면은 또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동반자 되어서 오늘 또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칭 스터디 상황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의 송 과장과 박 대리는 신상품 개발 프로젝트 미팅에 참가하였다. 박 대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기획팀이 해야 할 부분을 책임지고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미팅에서 박 대리는 계획 요점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주변 이야기함으로써 미팅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힘들 정도였으며 다른 사람들이 박 대리의 말을 자꾸 끊어서 박 대리의 사기도 매우 저하되어 있다. 자, 상황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송 과장님이 말합니다. 이번 미팅에서 우리가 주장하려 했던 내용이 잘 받아들여지지 못한 것 같이 박 대리는 이번 미팅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김 대리랑은 안 된다니까요. 김 대리랑 안 된다니 무슨 말이야? 제가 이야기만 하면 끝나기도 전에 말을 톡톡 끊잖아요. 보셨죠? 진득하게 들을 생각 안 하고 미팅 내내 그러는 거예요. 저번에도 그러느니 평소에는 별 감정 없는 것 같은데 꼭 미팅에는 말을 못하게 해요. 비슷한 상황이 그전에도 있었는가? 글쎄요. 지금 생각해보니 저희 생각에는 모두 얘기하는 항상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와이프랑 대할 때도 그러거든요. 시간이 충분하면 무엇이 좋을까? 당연히 제가 충분히 다 이야기할 수 있어 좋지요. 매번 서두만 이야기하고 본론을 못 들어가요. 제가 진짜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말도 못 꺼내요. 짧은 시간에 박 대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지. 어떤가? 좋습니다. 진짜 제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회의 시간에 잘할 수만 있다면 스트레스가 적어질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박 대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데? 그거 진짜 문제입니다. 시간은 항상 충분한 것은 아니니까요. 영업팀의 임과장님은 말씀을 참 잘하셔요. 그분은 생각은 짧고 명확하게 사족을 달지 않고 말씀을 하세요. 임과장이 말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거지? 그 외에도 어떤 것이 효과적인데? 항상 예상된 결과나 목적을 먼저 말씀하세요. 또 다른 차이점은 무엇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짧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하고자 하는 말의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러고 보면 경청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 보면 저에게 집중하시는 것 같고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시거든요. 짧고 명확하게 결론 먼저 그리고 경청을 잘해서 핵심적인 질문하기. 그렇다면 박 대리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볼 수 있을까? 매일 의식적으로 제가 말하는 것을 간략화시키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상황 설명 주줄주줄 하기보다는 명확하게 짧게 이야기해보도록 노력하고 이야기를 오래 하기보다는 많은 시간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끝까지 여러분들을 해주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요하고요. 학생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좀 비대면 강의가 좀 하기가 좀 힘든 상황들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그 송 과장의 그 것만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코치로서의 그 질문법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미팅에서 우리가 주장하려고 했던 내용이 잘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지? 자, 그러면은 박 대리는 이번 미팅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번 미팅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 대리랑 안 되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비슷한 상황이 그전에도 있었는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